판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나는 내 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정의 공기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만큼 정적이 깊게 깔려 있었다. 태석은 검은 법복을 정리하며 천천히 재판장석에 앉았다. 서류철을 펼치는 손끝이 이유 없이 뻣뻣했다. 절도, 분유와 기저귀, 피해 금액 18만 7천 원, 피고인 23, 미혼모, 보육원 출신. 태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생계형 절도라는 네 글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하는 익숙한 단어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다. 감정은 법정 밖에 두고 들어온다. 법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태석이 평생 자신에게 반복해온 원칙이었다. 그때 법원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입정. 뒤쪽 문이 열렸다.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낡은 검은 패딩. 어깨는 해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고 지퍼는 중간에서 멈춘 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바래버린 운동화는 원래의 색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아 있었다. 그녀는 피고인석 앞에 서서 두 손을 꼭 맞잡고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석은 사건 기록에서 시선을 들어 천천히 피고인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낯선 기시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어디선가 저런 뒷모습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이다. 그는 스스로를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태석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법정 안의 사람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국선 변호사 강호는 서류를 뒤적이며 피고인을 힐끔 바라본 뒤 다시 고개를 숙였다. 검사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태석은 첫 장을 넘겼다. 이름 민서, 23, 한빛보육원 퇴소, 직업 무직, 무직이라는 두 글자가 그녀가 살아온 시간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태석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피고인 민서.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민서의 손이 더 세게 맞잡혔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태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피고인은 고개를 드세요. 그 한 문장이 법정의 천장을 때리고 되돌아오는 듯 울렸다. 방청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피고인석으로 쏠렸다. 민서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술을 세게 깨문 채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먼저 턱이 보였다. 메마르고 가느다란 턱선. 그 다음 콧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이 드러났다. 밤새 울다 나온 사람 특유의 눈. 눈동자는 탁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못한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태석의 시야가 하얗게 번졌다. 법정도, 사람들의 얼굴도, 서류철도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멀어졌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 얼굴은 민서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젊은 시절의 미정이었다. 딸을 잃어버린 밤, 사진을 껴안고 울던 그 표정,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꼭 다물고 울던 그 얼굴. 태석의 손끝이 책상 아래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억지로 힘을 주어 눌러보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민서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작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 마디뿐인 사과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밤과 수없이 흔들렸던 마음과 몇 번이고 무너졌을 절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태석의 머릿속에 오래 봉인해 두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소윤, 잃어버린 딸의 이름, 백화점의 소음, 군중 속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낮고 서늘한 목소리. 너도 내 가족을 잃어봐라. 그날 이후 태석은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마음속에서 묻었다. 그리고 오직 판사로만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분유와 기저귀를 훔친 가난한 23 미혼모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딸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고 있었다. 태석은 침을 삼켰다. 우연일 뿐이다. 닮은 사람은 세상에 많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하며 떨리는 심장을 억지로 눌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이름, 지민서입니다. 나이, 23입니다. 출신, 잠시 멈칫한 후 작게 대답이 돌아왔다. 한빛보육원입니다. 그 한 단어가 태석의 가슴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한빛보육원. 20년 전 자신이 딸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검색하던 이름들 중 하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되었다. 법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러나 태석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그날의 소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태석은 알았다. 오늘 이 재판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평생 도망치며 묻어두었던 인생의 미결 사건이 지금 이 순간 법정 위에 다시 올라와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는 판사였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서 있어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이 그날따라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법정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빛보육원. 그 이름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었다. 딸을 잃어버린 뒤 태석은 수없이 많은 보육원 이름을 적어 내려갔고 그중 가장 많이 들여다보던 곳이 바로 한빛보육원이었다. 그러나 끝내 그곳에서도 아무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피고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태석의 호흡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건 기록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민서, 23, 보육원 퇴소, 주소 봉천동. 그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의 좁은 골목. 그날 아침도 태석은 늘 그렇듯 법원으로 향하던 길을 걷고 있었다. 큰 도로 대신 일부러 좁은 골목을 택했다. 사람이 적고 하루를 정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길이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막 끝나갈 무렵의 찬 공기, 분식집에서 끓는 국물 냄새, 김밥을 마는 소리, 그 평범한 아침에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끽, 끽, 무언가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 그리고 그 위에 겹쳐 들려오는 아기의 힘없는 울음. 태석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아니, 끌고 있다기보다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유모차의 한쪽 바퀴는 완전히 틀어져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턱을 넘을 때마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여자는 낡은 검정 패딩을 입고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온 힘을 다해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손등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동상 자국이 선명했다. 태석은 그 순간 그냥 지나치려 했다. 남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그가 평생 지켜온 또 하나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몇 걸음도 가지 못해 그는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유모차가 턱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이를 악물고 몇 번이나 힘을 주어 밀어보았지만 유모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태석은 그대로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에 여자는 크게 놀란 듯 어깨를 움찔떨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바람에 묻혀버릴 뻔했다. 태석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모차 뒤쪽으로 가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앞바퀴를 턱 위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모차는 그제야 뒤뚱거리며 턱을 넘어섰다.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감사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태석은 무심코 유모차 안을 슬쩍 바라보았다. 두터운 담요에 쌓인 아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이 한눈에도 느껴졌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많이 아픈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자는 유모차 손잡이를 더 세게 붙잡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이 모자 너머로도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더 말도 잇지 않은 채 유모차를 급하게 끌기 시작했다. 바퀴는 여전히 끼익거리며 끌렸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태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자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낡은 패딩이 바람에 흔들렸고 유모차는 끝내 소리를 남기며 골목 너머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태석은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판을 하면서도 판결문을 쓰면서도 자꾸만 그 낡은 패딩과 비틀거리던 유모차 바퀴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또다시 그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이유는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골목 끝 작은 빵집 앞이었다.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빵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마치 유리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빵 하나하나를 눈으로만 굴려보고 있었다. 단팥빵 앞에서 입술을 살짝 깨물고 크림빵 앞에서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짚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다. 태석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빵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주머니의 반가운 인사를 듣고 말없이 진열대를 가리켰다. 크림빵 2개, 단팥빵 2개, 우유 2개, 따뜻한 봉투를 받아들고 그는 다시 빵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여자에게 다가갔다.
며칠 전 유모차 도와드렸던 사람입니다. 여자는 다시 크게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자 사이로 경계 가득한 눈만 빠르게 움직였다. 이거 드세요. 방금 나온 따뜻한 빵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다. 아기랑 드세요. 아침은 드셔야 합니다. 잠시 흔들리던 그녀의 손이 끝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눈가가 순식간에 젖어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봉투를 꼭 끌어안고 또다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때 태석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지금 그때의 그 여자가 바로 이 법정에 서 있었다. 낡은 검정 패딩, 그날의 모자, 그리고 그날과 똑같이 겁에 질린 눈빛. 태석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의문. 저 여자는 왜 나를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을 피하듯 도망치는가? 왜 그렇게까지 절박했는가? 태석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민서를 향해 오래 머물렀다. 법정에서 내려야 할 것은 판결이었지만 그의 안에서는 이미 다른 신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왜 내 출근길에 나타났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태석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말이다. 민서는 그날 밤도 불을 켜지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릴 전기요금조차 이미 몇 주 전에 바닥이 난 뒤였다. 좁은 원룸,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뿐인 전기장판. 그 전기장판 위에 아기 하준이 담요에 쌓인 채 누워 있었다. 아기의 숨소리는 고르고 부드러워야 할 시간을 이미 지나 있었다. 가쁘고 얕았다. 찔끔찔끔 끊어졌다. 민서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분명히 위험한 열이었다. 숨을 삼켰다. 열이 얼마나 오르면 위험한지 민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아픈 아이를 몇 번이나 안아봤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열은 아이 몸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야. 그 말이 지금 민서의 귓속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해열제는 없었다. 분유도 거의 바닥이었다. 남은 분유는 바닥에 긁어 모은 것처럼 한 번 분량조차 채되지 않았다. 민서는 부엌 쪽으로 기어가듯 이동했다. 싱크대 아래를 열어 마지막으로 남은 식재료를 확인했다. 라면 반 개, 김치 한 줌, 물. 그게 전부였다. 민서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이 싱크대 문에 기대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하준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울면 안 됐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울면 손이 떨리고 손이 떨리면 오늘 밤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민서는 천천히 일어나 아기의 작은 가방을 꺼냈다. 담요, 물병, 기저귀 2장, 그 위에 마지막으로 아기의 여벌 옷 하나를 올렸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이 가방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서, 병원, 마트, 어디든 돈 없이는 의미가 없었다. 민서는 마지막 선택지를 떠올렸다.
24시간 약국 옆 편의점. 그곳에는 분유도 있었다. 해열제도 있었다. 기저귀도 있었다. 그리고 CCTV도 있었다. 민서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담요 속에서 조그만 입이 힘없이 벌어졌다 닫혔다. 미안해. 미안해 하준아. 속으로만 말했다. 그리고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찬 공기가 곧바로 얼굴을 파고들었다. 민서는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다. 편의점이 보이기까지 걸어서 12분. 그 12분은 민서에게 이제껏 살면서 가장 긴 12분으로 느껴졌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안쪽의 불빛은 이상하리만큼 밝았다. 그 밝음이 민서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한동안 문을 열지 못한 채 밖에서 서성거렸다. 만약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거친 숨소리가 그 모든 망설임을 밀어냈다. 민서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딩동. 경쾌한 종소리가 너무도 가혹하게 울려 퍼졌다. 민서는 서둘러 분유 진열대로 향했다. 손에 집힌 것은 가장 작은 통 하나, 그리고 곧바로 해열제 진열대로 이동했다. 민서는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억제했다. 손이 떨리면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이다. 해열제 하나, 아기용 해열 패치 하나, 그 다음은 기저귀 진열대, 딱 한 묶음, 가장 싼 것. 민서는 그것들을 들고 있던 작은 가방 속에 빠르게 밀어 넣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다. 카운터로 가지 않고 그대로 문 쪽으로 향했다. 몇 발짝, 문까지 5걸음, 4걸음, 3걸음.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문 손잡이에 손이 닿으려는 찰나. 거기까지 등 뒤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칠 수도 돌아볼 수도 없었다. 하준이 민서의 품 안에서 작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민서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편의점 점주가 카운터 뒤에서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CCTV 모니터에는 분명하게 민서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점주의 시선은 민서의 가방이 아니라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 잠시 그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변명이 떠올랐다가 하나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사라졌다. 점주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굽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품 안의 하준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점주의 휴대전화에서 짧은 통화 연결음이 흘렀다. 그리고 신고라는 단어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공간에 내려앉았다. 몇 분 뒤 편의점 앞은 붉은 불빛으로 가득 찼다. 순찰차.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남자는 40을 조금 넘긴 듯 보였고 여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민서는 그들의 계급장을 볼 여유조차 없었다. 오직 하준의 숨소리만 들렸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확인했고 가방 안의 물건들을 확인했다. 분유, 해열제, 기저귀, 합계 금액은 민서가 평생 손에 쥔 적 없는 숫자로 불어났다. 여자 경찰이 민서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기 엄마 맞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 경찰이 말했다. 일단 같이 가셔야 합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하준을 더 꼭 껴안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숨만 떨렸다. 하준이 갑자기 작게 울기 시작했다. 기운 없는 울음이었다. 마치 목이 말라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작은 동물의 소리 같았다. 그제야 여자 경찰이 민서의 품을 들여다보았다. 아기열이 있네요.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필사적으로 끄덕였다. 집에 분유가 없어요. 약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어서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남자 경찰이 시선을 피했다. 여자 경찰은 잠깐만요 하더니 카운터로 가서 분유 한 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이건 일단 아기부터 먹이세요. 민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 안에서 하준은 처음으로 따뜻한 분유를 먹었다. 처음에는 힘없이 젖병을 물던 하준은 이내 본능처럼 빠르게 빨기 시작했다. 꿀꺽, 꿀꺽, 작은 목구멍이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에 민서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민서는 순찰차에 올랐다. 하준은 분유 덕분인지 조금 숨이 안정되어 민서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골목들이 뒤로 밀려났다. 지구대 불빛은 편의점보다 더 밝았다. 민서는 그 불빛 아래에서 자신이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느꼈다. 조사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형광등 하나. 여자 경찰이 말했다. 아기부터 여기 이쪽에 눕히세요. 민서는 조심스레 하준을 내려놓았다. 하준의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다. 여자 경찰은 가방에서 해열 패치를 꺼내 하준의 이마에 붙였다. 남자 경찰이 조서를 꺼냈다. 이름 말해주세요. 민서는 숨을 삼키고 말했다. 민서입니다. 나이는 23입니다. 주소는요. 짧은 원룸 주소를 말하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다. 가족은요. 민서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다. 없습니다. 그 말 하나에 조사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보육원 출신입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 아빠는요. 연락이 안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남자 경찰은 펜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남자 경찰은 조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생계형 절도, 초범, 미혼모.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기 병원부터 가세요. 민서는 그 돈을 보며 손을 떨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 경찰은 조용히 말했다.
죄는 죄고 악의는 악의입니다. 민서는 결국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민서는 불구속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주는 작은 병원에서 고열 진단을 받았고 해열 주사를 맞고 그제야 잠들었다. 민서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하준의 숨소리를 밤새 지켜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민서의 집으로 하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검찰청. 민서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굳어졌다. 봉투 안에는 약식 명령서가 들어 있었다. 벌금 100만 원. 민서는 종이를 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하준의 분유 한 통이 얼마인지, 하준의 기저귀 한 묶음이 얼마인지, 이제는 정확히 아는 민서에게 100만 원은 현실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민서는 지구대에서 만났던 그 남자 경찰을 떠올렸다.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을 더듬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구대 번호를 눌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다시 찾았다. 상황을 들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식 재판 신청하세요. 그 말은 민서에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서는 정식 재판 청구서에 서명을 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심하게 떨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민서는 알지 못했다. 그 재판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식 재판 날짜는 약식 명령서를 받은 뒤 정확히 2주 뒤였다. 민서에게 2주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길고 무거웠다. 밤이 되면 하준의 숨소리를 먼저 확인했다. 아기가 잠든 걸 보고서야 민서도 조심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편의점의 밝은 불빛과 지구대의 차가운 형광등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침이 되면 민서는 가장 먼저 분유통을 살폈다. 통을 흔들 때마다 들리는 소리에 그날의 마음이 정해졌다. 민서는 자신의 끼니를 줄이고 하준의 분유를 먼저 챙겼다. 미음에 물을 더 타고 분유량을 조금씩 줄이며 하루를 계산하듯 버텼다. 냉장고 안에는 우유 한 팩과 비어가는 작은 통들 뿐이었다. 그 사이 국선 변호사 배정 문자가 휴대전화에 도착했다. 김도윤 변호사. 민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저는 민서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 절도 사건이군요. 민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재판 전에 상담은 어려울까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당일에 법정에서 뵙죠. 제 사정은 말씀드려도 되죠. 법정에서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과 함께 통화는 끝이 났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눌렀다. 재판 전날 밤 민서는 하준을 재우고 불을 끈 채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엄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준은 지켜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재판 당일 아침 민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하준을 씻기고 작은 옷을 입혀 안았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을 품에 안아주었다. 괜찮을 거야. 다녀와. 그 말이 그날 민서가 들은 유일한 위로였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민서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판결로 남을 것 같았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복도와 딱딱한 의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때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 혹시 민서 씨 맞으시죠? 네. 김도윤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을 이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민서는 손을 꼭 모아쥐고 조심스레 물었다. 제 사정도 말해도 되겠죠? 그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하셔도 되지만 짧게 하세요. 그 말에 민서는 다시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이내 법정 문이 열리고 민서의 이름이 불렸다. 민서는 느린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손을 꼭 쥔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잠시 후 재판장 입정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천천히 들어왔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발걸음 소리만 듣고 있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건 기록을 넘겼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피고인, 고개를 드세요. 민서는 숨을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서의 시선과 판사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리고 판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바로 그 순간 조용히 맞닿고 있었다. 판사는 민서를 보는 순간 숨이 순간 멎은 듯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개를 든 민서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입술을 꼭 깨문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판사의 머릿속이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젊었던 아내의 얼굴, 슬픔을 삼키던 눈빛, 울음을 참던 그 표정이 지금 민서의 얼굴과 같았다. 판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저 닮은 것이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다. 하지만 시선은 민서의 얼굴에서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판사는 다시 고개를 숙여 사건 기록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서, 23, 보육원 출신. 그 세 줄의 글자가 판사의 가슴을 세게 눌렀다. 보육원이라는 단어는 묻어두었던 기억을 강제로 끌어올렸다. 20해 전, 백화점 붐비던 오후, 작은 손을 놓쳤던 순간,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3살짜리 아이의 모습, 작은 하얀 신발, 미아 방송, 울부짖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전화. 판사는 무의식처럼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손이 떨려 물결이 일렁였다. 진정하자. 여긴 법정이다. 감정이 개입돼선 안 된다. 그는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말은 또렷했지만
판사의 귀에는 멀게 들릴 뿐이었다. 이어 변호사의 말이 건조하게 이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어린 자녀를 양육 중입니다. 형식적인 변론이었다. 감정도 온기도 없었다. 판사는 다시 민서를 보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아 쥔 채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너무 위태로워 보였다. 판사는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아기가 아파서 분유가 꼭 필요했습니다. 분유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끝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판사의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심장이 안쪽에서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그는 다시 기록을 보았다. 다시 이름을 확인했다. 다시 나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또다시 보육원 출신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판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판사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곳은 법정이다. 나는 판사다. 판사는 숨을 고르고 판결문을 집어들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사실로 판단한다. 그 원칙을 스스로에게 다시 새겼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법정의 공기는 숨막히게 조용했다. 판사의 목소리만 천천히 울려 퍼졌다.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한 절도에 해당한다. 그 말에 민서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법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민서에게는 끝없이 길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생계형 범죄이고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이다. 그 말에 민서의 숨이 잠시 멎은 것처럼 느껴졌다. 판사의 손이 판결문 위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본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 그 순간 민서는 귀를 의심했다.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그대로 두 손을 모아 쥐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입 밖으로 나올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 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쾌한 목소리가 울렸다. 패정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 문을 향해 걸었다. 판사는 민서의 작은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패딩, 구부정한 어깨, 문을 나서는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다. 그제야 판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엔 식은 땀이 가득 맺혀 있었다. 옆에 있던 서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판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법정 안은 텅 비어졌다. 판사는 홀로 남아 사건 기록을 다시 펼쳤다. 민서, 23, 보육원 출신, 그 세 줄이 다시 그의 눈에 들어왔다. 판사는 천천히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몇 글자를 적었다. 한빛 보육원.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설마, 정말 설마. 판사는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다. 하지만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민서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판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판사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재판에서 한 여자를 봤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보육원에서 자랐대. 나이도 23이야. 그 말에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당신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 아내는 그 말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판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정말 그 아이일까? 그리고 그는 다음 날 아침 그 이름이 적힌 곳으로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판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류를 들여다보던 손끝의 떨림이 집에 돌아온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내가 조용히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오늘 많이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던 거죠? 판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재판에서 한 여자를 봤어. 23이고 보육원에서 자랐대. 그 말에 아내의 손이 굳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 젊었을 때랑 너무 닮았어. 슬픔을 참을 때 표정까지 꼭 같았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판사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한 이름이 공기처럼 방 안에 맴돌았다. 판사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딱 전화일 거야.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에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 한마디에 판사는 눈을 들었다. 아내의 눈에도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마디도 더하지 않은 채 각자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판사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사건 기록에 남아있던 그 보육원 이름을 검색했다. 한빛 보육원, 오래된 건물 사진과 낡아 보이는 간판이 화면에 떴다. 판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한빛 보육원입니다. 판사는 자신을 소개한 뒤 20해 전쯤 들어온 아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기록이 있으니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판사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오전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랐다. 한빛 보육원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 차창 밖의 풍경이 유난히 낯설게 흘러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서로 엉켜 가슴을 눌렀다. 차가 멈춰 선 곳에는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한빛 보육원, 삐걱거리는 철문 앞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그 순간 20회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보육원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오래된 경첩 소리가 가늘게 울렸다. 판사와 아내는 동시에 숨을 삼켰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다. 낡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가 오래된 공기처럼 퍼져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낡은 그림들이 바래진 색으로 조용히 걸려 있었다. 잠시 뒤 머리가 희끗한 원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전화하셨던 분이시죠? 기록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원장은 두 사람을 작은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에는 오래된 책상과 누렇게 바랜 서류철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판사는 의자에 앉는 순간 다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원장은 천천히 하나의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이건 20해 전 우리 보육원에 들어온 여자아이 기록입니다. 판사의 심장이 그 말 한마디에 쿵 내려앉았다. 아내는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3살 무렵 입소, 이름 미상, 부모 연락 2절. 판사의 눈동자가 문장 하나하나를 쫓아갔다. 발견 장소, 도심 백화점 인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판사의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날과 장소가 같았다. 시간도 같았다. 아내의 손이 판사의 팔을 꼭 붙잡았다. 원장은 다음 장을 넘겼다. 임시 이름 민지, 이후 보호자 미확인 상태로 보육원 생활 시작. 판사는 더 이상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다음 장에는 검사 결과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작은 얼굴, 큰 눈동자, 눈 아래 작은 점 하나. 그 순간 판사의 호흡이 멎은 듯 멈췄다. 그 아이의 얼굴은 자신의 기억 속 잃어버린 딸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이 아이잖아요. 판사의 눈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믿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확인할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원장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입소 당시 작은 팔찌 하나가 있었습니다. 판사의 눈이 순간 멈췄다. 원장은 서랍을 열어 작은 투명 봉투를 꺼냈다. 오래된 은색 팔찌였다. 안쪽에는 희미하게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윤, 아.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판사의 시야가 흔들렸다. 윤아. 그 이름은 그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딸의 이름이었다. 판사의 손에서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두 사람이 외면하려 애써왔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판사는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민서는 그 아이가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아직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원장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는 몇 해 전 보육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은 민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판사의 심장이 완전히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사무실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서라는 이름이 방 안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판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바닥에 떨어진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입을 꼭 막고 있었다. 정말 민서라는 아이가 그 아이가 맞는 겁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록상으로는 이름을 민서로 바꾸고 보육원을 퇴소한 것이 맞습니다. 퇴소 시기는 3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이 되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사의 가슴이 꽉 막힌 듯 조여왔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까? 원장은 잠시 고개를 저었다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퇴소 당시 남긴 마지막 주소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손끝이 다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낡은 원룸 주소가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내는 주소를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여보, 바로 가봐야 해요. 판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 아이가 맞다면, 민서가 정말 우리 딸이라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판사는 기록지 가장 아래에 작게 적힌 한 문장을 발견했다. 현재 미혼모로 추정. 그 한 줄이 판사의 가슴을 망치처럼 내려쳤다. 아기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에서야 고통처럼 밀려왔다. 아내는 판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의미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 아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까?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퇴소했다가 다시 보호 요청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다는 뜻이었다. 판사는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심이 굳게 박혀 있었다. 아내도 말없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볼 필요조차 없었다. 보육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량 문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를, 그 아이가 아직 그곳에 있기를. 차는 조용히 출발했고 주소가 적힌 종이는 판사의 손에서 구겨질 만큼 세게 쥐어졌다. 그들이 향하는 곳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진실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차는 오래된 원룸 골목 앞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엔진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내리지 못했다. 판사는 운전대 위에 올린 손을 한동안 그대로 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문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곳이 맞는 것 같아요. 주소가 정확히 여기로 나옵니다. 판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차량 문을 열었다. 골목은 생각보다 더 좁았고 낡은 자전거와 쓰레기 봉투가 벽을 따라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사람 사는 냄새와 오래된 습기가 섞인 공기가 두 사람의 숨을 막듯이 감쌌다. 판사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펼쳐 한 글자씩 확인하며 천천히 걸었다. 3층 끝방.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아내는 무의식처럼 판사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 딸이면 어떡해요. 판사는 짧게 숨을 들이쉰 뒤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한마디 없는 고개 끄덕임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 박동이 더 빠르게 울렸다. 3층 복도는 불이 꺼져 있어 형광등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끝방 문 앞에 섰을 때 판사는 손을 들어 초인종 앞에서 멈췄다. 손끝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아내는 숨을 최대한 죽인 채 판사의 옆에 바짝 다가섰다. 지금 누르면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다. 지금 돌아서면 모든 것이 다시 사라질 것 같았다. 판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더는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짧은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판사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아내의 얼굴에 불안이 빠르게 번졌다. 혹시 없어진 건 아닐까요? 그 말에 판사는 문 손잡이에 손을 대려다 멈췄다. 그때 문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였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뛰었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 너머를 향해 말했다. 민서야, 우리는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안쪽에서 가느다란 움직임이 느껴졌다. 문고리가 조심스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은 믿기 힘들 만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어둠이 먼저 흘러나왔다.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민서의 두려움 가득한 눈이었다. 민서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은 채 몸으로 문을 막고 서 있었다. 누구세요?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판사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 속 아이가 그대로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민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의 뒤편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울음은 방 안 깊숙한 곳에서 작고 가늘게 퍼져나왔다. 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한빛 보육원에서 왔다고 말해주게. 그 말에 민서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왜 그 이름을 아세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민서의 손이 문을 붙잡은 채 더 세게 굳어졌다. 아내는 그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는 너를 찾고 있었어. 아주 오랫동안. 그 말에 민서의 호흡이 갑자기 빨라졌다. 나를요? 왜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 질문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먼저 담겨 있었다.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민서는 그 말에도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 그때 방 안에서 아기의 울음이 조금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판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민서보다 먼저 아기의 존재를 느끼며 숨을 삼켰다. 우리 안으로 잠시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민서의 시선이 판사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옮겨 다녔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민서가 옆으로 비켜섰다.
마지못해 허락한 공간은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정도였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좁고 더 어두웠으며 생활의 흔적이 가득했다. 낡은 싱크대와 작은 전기밥솥, 그리고 구겨진 이불 하나. 그 이불 위에 하준이 담요에 쌓여 누워 있었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은 아직도 조금 가빴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판사 역시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그 장면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서는 두 사람의 시선을 느끼며 방 한쪽에 서서 낮게 말했다. 왜 이런 곳까지 찾아온 건가요? 나한테 뭐가 더 남아있나요? 판사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너의 가족일지도 모른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멎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민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요.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민서의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에 하준이 다시 작게 울기 시작했다. 세 사람과 한 아이가 좁은 원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서로의 인생을 어디까지 바꾸게 될지를.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민서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판사와 아내는 방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했다. 민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하준에게 다가가 담요를 고쳐 덮어주었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 소리가 이 낯선 만남을 더욱 현실로 만들었다. 판사는 입술을 몇 번이나 떼었다 붙이며 쉽게 꺼내지 못할 말을 속에서 다듬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체념이 함께 묻어 있었다.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고 18이 되자마자 세상에 나왔어요. 그 이후는 그냥 살아냈을 뿐이에요. 아내는 더는 참지 못한 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을 들은 민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힘들었냐고요. 민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힘든 게 뭔지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하루라도 살려면 울 틈이 없었거든요. 그 말에 판사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20살이 되던 해 하준 아빠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하지만 임신을 알리자 그 사람은 바로 사라졌어요. 전화도 끊기고 주소도 거짓이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혼자였어요. 판사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했다. 그저 그 모든 시간을 상상하며 견딜 뿐이었다.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위로받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다시 들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제게서 듣고 싶은 거예요? 대체 우리가 무슨 관계이길래요? 그 질문이 방 안에 울렸다. 그 질문 앞에서 판사는 마침내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우리는 너의 친부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 한마디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요?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20해 전에 딸을 잃어버렸단다. 그리고 오늘 너를 만났고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다. 민서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어요. 나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찾아 헤매던 아이였을 뿐이다. 그 말에 민서의 숨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다. 가슴이 위로 들썩이며 정신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민서는 하준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마치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운 사람처럼 몸을 낮췄다. 지금 그런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건 나고 내 삶은 내가 살아왔어요. 그 말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 아내는 부들부들 떨며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너를 데려가려는 게 아니다. 그저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판사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피검사로 단 하루면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겠다.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고 상처받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요.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준의 숨소리만이 세 사람 사이를 오갔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는 아직 같은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각자의 두려움만을 붙잡고 서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두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검사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잘 버텨왔어요. 그 말에는 완강한 거부와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판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려다 민서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그 눈빛은 이미 수없이 사람에게 상처받은 눈이었다. 지금 와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민서는 하준 쪽으로 몸을 낮추며 아이를 가리듯 품을 감쌌다. 이 아이는 내 전부고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에요. 아내는 그 말에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삼켰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거야. 너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란다. 민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고 살다가 늘 혼자가 됐어요.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만큼 얼어붙었다. 서로의 말은 닿기 전에 이미 부서지고 있었다. 판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그 짧은 순간에 수십 회의 후회가 지나간 듯했다. 너를 잃어버린 날, 우리는 목숨이 끝난 줄 알았다. 우리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고요. 그럼 왜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죠? 그 질문은 칼처럼 예리했다. 판사의 입에서는 아무 대답도 나오지 못했다. 아내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만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이 연약함조차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판사는 아내를 부축해 세웠다. 그리고 다시 민서를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검사는 내 선택이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다. 민서는 눈을 크게 뜨며 마치 위협을 느낀 짐승처럼 한 발짝 더 물러섰다. 그 순간 하준이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다. 숨이 가쁜 울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급하게 하준을 안았다. 작고 뜨거운 몸이 그녀의 가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울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민서는 아이를 다독이며 자신에게도 말하듯 속삭였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울음이 끝내 소리로 터져나왔다. 판사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올 겁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판사와 아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룸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다. 민서는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댄 채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두려움과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문 밖에서도 판사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아내는 그의 소매를 꼭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는 너를 절대 다시 놓치지 않을 거야. 판사의 낮은 목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전해질 수 없었다. 원룸 문이 완전히 닫히자 방 안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민서는 벽에 기대 앉은 채 하준을 품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아이의 작은 숨결이 민서의 떨리는 가슴 위에서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방 안의 어둠은 낮보다 더 짙게 내려앉았고 전등을 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민서는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가족일지도 모른다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 민서는 하준의 이마에 손바닥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아직도 몸이 조금 뜨거웠다. 이 아이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걸까? 민서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믿지 마. 기대하지 마. 그러면 아프지 않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눈에서는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릴 적 보육원 운동장, 철제 미끄럼틀의 차가운 감촉, 비 오는 날에도 혼자 남아있던 그 긴 오후들이 떠올랐다. 기다리던 사람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약속은 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민서는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아주 오래전에 버렸다. 그런데 오늘 그 버린 감정이 다시 심장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민서는 품에 안은 하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혼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아이였다. 누군가의 딸이 되는 것보다 나는 이미 누군가의 엄마다. 그 사실이 지금의 민서를 겨우 버티게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작은 휴대전화 진동이 방 안을 울렸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낯선 번호였다. 한 번 더 울리고 진동이 멈췄다. 민서는 받지 않은 채 한참을 화면만 바라보았다. 곧이어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발신자는 판사였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저릴 만큼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도 될 것 같고, 붙잡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손이 가는 마음이 자신이 싫어졌다. 민서는 이불을 끌어당겨 하준을 더 깊게 감싸 안았다. 밖에서는 늦은 밤 오토바이 소리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 소리에 민서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하루는 내일도 변함없이 또다시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흔적처럼 남아버렸다는 것을. 민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왔던 밤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하준의 숨소리만 새며 그저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다. 민서는 알람도 없이 스스로 눈을 떴다. 하준의 숨은 그새 고르게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가슴이 잔잔하게 오르내렸다. 민서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도망치듯 피하지 않겠다고. 확인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민서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어젯밤 도착했던 그 문자, 손가락이 몇 번이고 화면 위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눌렀다.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보내기 버튼이 눌리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알겠다.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다. 민서는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혔다. 하준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잠결에 작게 칭얼거렸다. 괜찮아. 엄마 곁에 있어. 민서는 포대기로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집을 나설 때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한참을 멈춰섰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눌렀다. 그러나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병원 복도는 이른 시간이라 아직 조용했다. 민서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조용히 이름을 말했다. 곧 간호사가 나와 민서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문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민서는 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신발, 그날 보여주신 그 신발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작은 하얀 구두를 꺼냈다. 민서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다. 기억이라고 부를 수 없는 기억이 뼛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리듯 올라왔다. 모르는 장면인데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민서는 끝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민서를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그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민서의 한마디에 아버지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날 이후 민서는 다시는
그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처음 가져보는 울타리 안에서 하주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민서도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 몇 달 뒤 민서는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하주는 유모차 안에서 까르르 웃었다. 민서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사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다. 가난한 미혼모도 버려진 아이도 이제는 아니었다. 민서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으며 이제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다시 살아볼 가치가 있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갈 힘이 됩니다.